나는 재벌가 장애인 전무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갔다. 석 달 후 갑자기 입덧을 시작하자 불륜을 의심받았고 시댁에서는 나를 내쫓으려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어디 누가 내 아내와 아이를 건드리는지 보자. 나는 1년 내내 구름이 자욱하고 집집마다 약초 향이 배어있는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릴 적부터 나는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약초를 캤다.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꽤 이름난 한의사셨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 한약 처방부터 인체의 혈자리에 이르기까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다. 한다는 내 인생이 약초 바구니와 함께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 나이 25 되던 해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소식 없던 친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보내 산골 마을까지 나를 데리러 왔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재혼하여 서울에 기반을 잡으셨다.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 유라와 함께였다.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나를 찾아온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번에 돌아온 아버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초췌하고 야위어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가 은행에 3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 파산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는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고 하셨다. 국내 굴지의 부동산 재벌인 태양그룹이 아버지 회사에 그 금액만큼의 자금을 투자하여 빚을 갚아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들의 둘째 아들인 강태준 전무에게 딸을 시집 보내라는 것이었다. 태준은 현재 그룹의 전무이사였지만 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두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다. 심지어 외부에서는 그가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질 능력까지 잃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원래 이 정략 결혼은 유라를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태준의 상태를 듣자마자 길길이 날뛰며 거부했다. 그녀는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내 시골집 마루 한가운데 팔짱을 낀 채 서서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다. 언니, 이 총구석에만 있으면 무슨 미래가 있겠어? 그쪽은 장애인이긴 해도 집안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 집에 시집가는 건 쥐가 쌀가마니에 들어가는 격이지. 아빠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 큰딸로서 효도는 해야 할 거 아냐. 난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해. 장애인 옆에서 내 청춘을 썩힐 순 없지. 유라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내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여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나는 속으로 물었다. 아버지, 나는 정말 친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모시는 그 가정을 구하기 위한 거래 물건인가요?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은혜와 아버지 평생의 심혈이 걸린 회사의 존망을 생각하며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회사를 구할 300억 원을 받는 대가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했다. 결혼식 날, 나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다. 시댁에서는 고급 세단 한 대를 보내 조용히 나를 데려갔다. 내가 시댁으로 가져간 짐에는 값비싼 폐물이나 예물은 없었고 오직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약초 뿌리와 잎, 그리고 침술 도구가 가득 담긴 낡은 천 가방 하나뿐이었다. 나는 그 가방을 들고 서울 한복판의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문턱을 넘어서며 완전히 낯선 인생을 시작했다. 태준의 집은 넓고 차가웠다. 시집 온 첫날, 나는 비로소 서류상의 남편이라는 남자와 정식으로 마주했다. 태준은 창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고독과 경계심이 뿜어져 나왔고 이목구비는 남성적이었지만 눈빛에는 극도의 방어적인 태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내 수수한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감정이라곤 전혀 실리지 않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300억 때문에 온 거니 내 본분이나 잘해. 우린 서로 상관없는 사이니 나에게서 어떤 감정이나 동정심도 기대하지 마.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이 철저한 거래 결혼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방 한 구석에 짐을 풀고 공간을 정리정돈하기 시작했다.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걸리적거리는 낡은 장식품들을 치웠다. 태준은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해질녘이 되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태준을 위해 약초를 넣은 족용물을 방으로 가져왔다. 그녀는 이것이 도련님 근육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물리치료용 약이라고 했다. 나는 가사도우미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대야로 다가갔다. 어릴 적부터 약초를 다루며 단련된 후각으로 나는 즉시 이상한 점을 알아차렸다. 쑥, 계피, 홍화의 향은 분명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낯설면서도 아주 익숙한 톡 쏘는 냄새가 있었다. 나는 손으로 대야 바닥에 약재 찌꺼기를 건져 확인했다. 잘게 부서진 찌꺼기들 사이로 옅은 회색빛의 뿌리 조각 몇 개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산호독초의 뿌리로 추운 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독초였다. 적정량을 쓰면 진통 효과가 있지만 피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수시키면 말초, 신경계를 억제하여 접촉 부위의 감각을 서서히 완전히 마비시키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 태주는 내가 약재 찌꺼기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나는 뿌리 조각 몇 개를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조경물에 문제가 있다고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말했다. 누군가가 당신의 다리가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일부러 독초를 넣고 있다고. 태주는 몸이 굳었고 그의 시선은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살피려는 듯 깊숙이 나를 파고들었다. 지난 2년간 그는 막대한 돈을 들여 치료를 받았고 최고의 의사들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막 산골에서 내려온 여자가 자신의 약에 독이 들었다고 단언하니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이 집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나는 그가 이제 막 집에 들어온 나 같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가방에서 마른 나무십 하나를 꺼내 조경물에 담갔다가 그에게 보여주었다. 원래 연두빛이던 나무십은 산호독초 뿌리가 든 물에 닿자마자 새까맣게 변했다. 이것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독초 감별법이었다. 나는 태준에게 그 뿌리의 양리작용과 그것이 그의 손상된 다리 근육과 신경 다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태로 반년만 더 족욕을 계속하면 그의 하반신 전체가 마비에서 그치지 않고 괴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주는 손에 든 까만 나무잎을 보았고 그의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툭툭 튀었다. 사업가로서의 분노와 냉철함이 그가 감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 사실을 밝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나는 휠체어에 가까이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래를 하죠. 제가 저희 가문의 비방으로 당신을 치료하겠어요. 딱 3개월의 시간을 주세요. 3개월 후에도 당신 다리에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집에서 조용히 떠나겠어요. 그 대가로 그 기간 동안 제가 이 집에서 조용히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해주세요. 시댁 식구 누구도 저를 감시하거나 트집 잡거나 제 일에 간섭하지 못하게요. 태주는 오랫동안 나를 침묵 속에서 바라보았다. 아마 내가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 것인지 가늠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개인 수행비서를 불러 앞으로 내가 주는 목록에 따라 약재를 직접 사오고 절대로 가사도우미나 집안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지시했다. 우리의 거래는 그날 밤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는 모두가 모여 아침 식사를 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탐색하는 듯한 시선들이 쏟아졌다. 태준의 형수이자 큰아들, 태민의 아내인 최민서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가 입은 전통적인 디자인의 실크 옷을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빈정거렸다. 우리 집안도 참 복이 많지. 이렇게 수수한 새아가를 들이다니. 시골에서는 1년 내내 화장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나 보네. 걷는 폼을 보니 딱 산타던 버릇이네. 양탄자 깔린 저택은 발에 익숙지 않겠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다. 시어머니 이 여사께서 부엌에서 나오셨다. 그녀는 민서의 말을 똑똑히 들었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국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엄한 목소리로 민서를 꾸짖었다. 서윤이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다. 이 집 문턱을 넘었으면 한 가족이야. 옷차림은 자기 마음이지. 단정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돼. 네가 큰 형님인데 입을 열 때는 동서들이 보고 배울 만한 고운 말을 해야지. 민서는 입을 삐죽이며 마지못해 내라고 대답했지만 여전히 나를 쏘아보는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나는 이 여사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꼈다. 시집 온 이후로
그녀는 내게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숨결은 짧고 간헐적이었다. 그것은 지나친 걱정으로 인한 만성불면증과 간 기운이 뭉친 감기울결의 명백한 증상이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돌아가 쑥 말린 생강, 천공을 조금 가져와 뜨거운 팬에 노릇하게 볶아 작은 천 주머니에 넣고 조심스럽게 꿰맸다. 저녁에 이 여사께서 거실에서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계실 때 나는 그 찜질 주머니를 들고 내려갔다. 나는 어머님께 어깨와 목에 뜨거운 찜질을 해드리고 혈자리를 몇 군데 눌러드려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했다. 이 여사께서는 놀라셨지만 조용히 내게 몸을 맡기셨다. 나는 따뜻한 찜질 주머니를 그녀의 대추혈에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으로 풍지혈에서 견정혈까지 부드럽게 눌러 내려갔다. 그러면서 각 혈자리의 효능을 설명하며 경락을 뚫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말씀드렸다. 단 15분간의 마사지 후 이 여사의 얼굴이 편안해지고 두통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그날 밤, 그녀는 다음날 아침까지 깊은 잠을 잤다. 지난 몇 년간 수면제에 의지해야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그녀는 내 손을 잡았고 그 눈빛에는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보호와 태준과의 암묵적인 거래 덕분에 저택에서의 내 삶은 한결 숨통이 트였다.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가족의 건강을 위한 보양식을 요리했다. 밤이 되어 침실문이 닫히면 나는 태준을 치료하는 일에 착수했다. 나는 직접 약초를 깨끗이 씻어 요족, 여조, 비방에 약물을 끓였다. 약물이 부글부글 끓으며 쌉쌀하지만 따뜻한 향을 풍겼다. 나는 대야를 태준의 발밑에 놓고 담그기 전에 온도를 확인하라고 일러주었다. 그의 마비된 두 다리가 약물에 잠기자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두 손으로 마사지를 시작했다. 마비 환자를 마사지하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몇 배는 더 힘이 들었다. 나는 위축되기 시작한 근육 다발 깊숙이 자극을 주기 위해 아주 강한 힘을 사용해야 했다. 허벅지부터 발뒤꿈치까지 신경이 지나는 길을 따라 쓸어내렸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등허리를 다 적셨고 두 손은 저릿했지만 나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태주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서류를 읽으며 발치에서 낑낑대는 나를 못 본 척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정성과 끈기가 그의 차가운 껍질에 균열을 낸 듯했다. 그는 내가 마실 따뜻한 물 한 잔을 책상 위에 미리 따라놓기 시작했다. 때로는 내가 숨을 헐떡이면 잠시 쉬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런 사소한 배려들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약물 족욕과 지압 치료를 끈질기게 2달 넘게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그의 발바닥 용천혈을 강하게 눌렀을 때 그가 갑자기 움찔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렸다. 방금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그의 종아리에 있는 다른 혈자리를 더 강하게 눌렀다. 태주는 고통에 찬 짧은 신음을 냈고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나는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다. 통증이야말로 그의 말초 신경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며 뇌와 다시 연결되고 있다는 황금 같은 신호였다. 할아버지의 처방이 정말 효과가 있었어. 태주는 약초를 캐느라 굳은 살이 박인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차가움 대신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내가 태준의 집에 시집 온 지 꼭 3개월이 되었다. 이번 주말 가족들은 매달 열리는 정기가족 모임을 가졌다. 서울 각지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이 모두 큰 저택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이 여사께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며 요리 재료를 준비하셨다. 나는 자진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일을 도우며 고향에서 배운 몇 가지 특기 요리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 분위기였지만 실상 오가는 눈빛 속에는 항상 계산적인 속내가 숨어 있었다. 정오 12시 모두가 자단나무로 만든 커다란 식탁 주위에 둘러앉았다. 태주는 내 바로 옆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침착하고 과묵했다. 태준의 친형인 태미는 현재 해외 연수 중이라 오늘은 형수 민서 혼자 참석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서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음식들을 평가하다가 이내 익숙한 감시의 눈초리로 우리 부부를 쳐다보았다. 이 여사께서는 즐겁게 친척들에게 음식을 덜어주셨다. 가사도우미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찜 한 접시를 가져와 식탁 한가운데에 놓았다. 평소 생선살이 달고 쫄깃해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접시가 내려지자마자 비릿한 냄새가 코를 훅 찔렀고 위장이 심하게 뒤틀렸다. 나는 급히 손으로 입을 막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메스꺼움을 억지로 참으려 애썼다. 하지만 생선 비린내와 주변 볶음, 요리의 기름 냄새가 섞이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위층 화장실로 곧장 달려갔다. 나는 세면대에 몸을 숙이고 계속 헛구역질을 했다. 위 속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스디슨 위액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땀이 관자놀이를 흠뻑 적셨고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거울에 비친 창백한 내 얼굴을 보며 머릿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번 달 생리가 거의 3주나 늦어졌다. 최근 들어 몸이 계속 피곤하고 잠이 쏟아졌으며 음식 냄새에 극도로 예민했다.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에 나는 그 자리에서 멈칫했다. 내가 임신을 했다. 나는 거의 2달 전이었던 태준의 생일밤을 떠올렸다. 그날 태준은 사업 파트너들이 연이어 축하하러 오는 바람에 술을 꽤 많이 마셨다. 나도 억지로 레드와인 몇 잔을 마셔 머리가 약간 어지러웠다. 내가 태준을 침대에 눕혀 쉬게 했을 때 술기운과 함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태준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되었다. 나는 태준이 척수신경을 다쳐 생리 기능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런데 단 하룻밤의 일로 이런 결실을 맺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식당 밖에서는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렸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일부러 아주 크게 말했다. 다들 서윤 씨 태도 좀 보세요. 온 가족이 맛있게 식사하는데 저렇게 뛰쳐나가 토하는 건 입덧 말고는 설명이 안 되죠. 우리 동서한테 좋은 소식이 있나 봐요. 민서의 말은 식탁 한가운데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이 여사께서는 놀라움과 함께 극도의 기쁨이 섞인 눈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셨다. 식탁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년 전 사고 이후 태준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이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온 친척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휴지로 입을 닦았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다. 이 여사께서 급히 다가와 내 팔을 부축하며 연달아 물으셨다. 서윤아, 몸이 어떠니? 혹시 임신한 거니? 어서 엄마한테 말해봐. 나는 당황하며 이 여사를 보다가 태준을 쳐다보았다. 태준은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반은 놀라움, 반은 질문으로 가득 차 매우 복잡했다. 모두의 기다림 속에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다. 푹해. 네. 저도 몸에 이상한 징후가 느껴졌어요. 생리가 15일이나 늦었어요. 이 여사께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서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그 소리에는 극도의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세상에 정말 신기한 일이 다 있네요. 태준 서방님은 하반신이 마비됐잖아요. 의사도 생식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렸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다니. 올해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웃긴 얘기네요. 서윤동서. 이 집에 시집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밖에서 애를 만들어 와서 뒤집어 씌울 만큼 대담해졌어요? 민서의 뻔뻔한 비난은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기뻐하던 눈빛들은 일제히 의심과 경멸의 눈빛으로 바뀌었다. 집안 어른들은 음식을 집던 것을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삼촌 어른이 젓가락을 상에 세게 내려놓으며 목청을 가다듬고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요구했다.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나 하이힐로 바닥을 또각또각 올리며 위층 서재로 획 올라갔다. 몇 분 후 그녀는 파란색 표지의 진단서 파일을 손에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식탁으로 걸어와 모든 사람 앞에 그 파일을 쿵소리 나게 던졌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들 보세요.
이건 2년 전 국제병원에서 받은 태준 서방님 진단서예요. 외국 전문의가 분명하게 결론 내렸어요. 척수 손상으로 생리 및 생식 기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태준 서방님은 절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럼 서윤 동서 뱃속의 아이는 누구 아이죠?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이 여사께서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흑백으로 명확하게 적힌 진실 앞에 그녀는 나를 변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실망과 깊은 고통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가 배신할 사람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과학적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두 손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민서가 이 일로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다.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계속해서 소리쳤고 그 목소리는 넓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외부의 핏줄을 가져와 뻔뻔하게 적손이라고 속이는 파렴치한 여자는 이 집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머님, 당장 사돈댁에 전화해서 이 뻔뻔한 딸자식을 데려가라고 하세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더럽히게 하루라도 더 놔둘 수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라고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서는 교활하게 화살을 태준에게로 돌렸다. 그녀는 똑바로 서서 턱을 치켜들고 식탁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욕을 드러내며 말했다. 고모님들, 삼촌들,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데에는 가장 큰 책임이 태준 서방님에게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병이나 고칠 것이지 아내 단속도 못해서 밖에서 사고를 치게 만들다니요.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그룹의 전무이사직을 계속 유지할 자격과 신뢰가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즉시 임시이사회를 열어 태준 서방님의 직위를 해임하고 남부개발 프로젝트 관리권을 저희 부부에게 넘겨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원래 태준이 사고를 당한 후 그룹 내 권력을 재분배하고 싶어 했다. 이제 이렇게 큰 명분이 생겼으니 당연히 민서의 편에 서서 태준을 끌어내리려 했다. 나는 민서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숨기지 않은 탐욕이 선명했다. 그녀가 오늘 한 모든 일, 나를 망신주고 진단서를 꺼낸 것까지 그 최종 목적은 바로 내 남편의 권력을 빼앗는 것이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민서와 직접 마주했다.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조금도 떨림이나 두려움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마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로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는 분명 강태준 씨의 핏줄입니다. 형님은 단지 2년 전 진단서 한 장으로 저를 죄인 취급하시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민서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귀에 거슬리는 경멸 가득한 웃음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새빨간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다. 네가 아직도 뻔뻔하게 말대꾸를 해. 최고의 서양 의사가 못을 박듯 확언했는데 무슨 수로 덮으려고? 설마 네가 산에서 가져온 그 역겨운 풀물 따위로 불임까지 고쳤다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할 셈이야? 정말 웃기는 소리네. 식당 안의 긴장감이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을 때 크고 따뜻하며 굳건한 손이 뻗어와 내 손을 꽉 잡았다. 태준이었다. 그는 나를 살짝 자기 휠체어 뒤로 끌어당겨 스스로 가족 여론의 화살바디가 되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고 그 온기는 내게 절대적인 안도감을 주었다. 태준은 민서의 혹독한 비난에도 전혀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식탁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았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얼굴들을 하나하나 스쳐 지나간 후 마침내 거만한 형수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리더의 풍채가 즉시 방 안의 모든 수군거림을 압도했다. 형님, 할 말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남편인 제가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가장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억측할 필요도 없고 형님이 제 아내의 인격을 심판할 차례도 아닙니다. 형님이 손에 든 진단서는 2년 전 결과입니다. 지난 2년간, 특히 최근 몇 달간 제 몸이 어떻게 변하고 회복되었는지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서윤 씨의 결백을 증명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의심을 풀어드리기 위해 내일 아침 저는 모든 가족 어른들께 저와 서윤 씨와 함께 시내 최대의 산부인과 병원으로 가주시길 요청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입회하에 종합검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고 그의 시선은 민서를 똑바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경영인의 위협을 담아 단호해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검사 결과 서윤 씨 뱃속의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증명되면 저는 즉시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하겠습니다. 남부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관리권을 형님 부부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서윤 씨를 여기서 떠나게 하겠습니다. 민서는 남부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인수한다는 말에 탐욕으로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자신이 승리를 확신했기에 주저없이 바로 대답했다. 서방님, 뱉은 말은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증인이니 말 바꾸기 없기에요. 태주는 엷은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일 초음파와 검사 결과 아이가 정확히 제 아이이고 제 몸이 정상적으로 생식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면 형님은 오늘 제 아내와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벌은 형님 가족이 즉시 중부지역 리조트 체인의 모든 관리권을 저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동시에 형님은 온 가족 앞에서 서윤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이 저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 내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민서는 태준의 지나친 자신감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낡은 진단서를 다시 훑어보자 그녀의 확신은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하반신마비 환자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생리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다. 그녀는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치며 또렷하게 선언했다. 좋아요. 동의하죠. 내일 아침 9시에 산부인과 병원 로비에서 모여서 그때 가서 서방님의 귀한 동서가 어디에 얼굴을 숨기는지 봅시다. 태주는 민서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내 손을 가볍게 주며 스스로 휠체어를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렸다. 그는 나에게 방에 올라가 쉬라고 했고 부엌의 설거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폭풍 우 속에서 나의 가장 굳건하고 안전한 버팀목이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병원 VIP 검진센터의 대기실은 태준의 가족들로 가득 찼다. 이 역사적인 내기의 증인이 되기 위해 삼촌, 고모 할 것 없이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했다. 민서는 마치 축제에 가는 사람처럼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빨간색 명품 원피스를 입은 채 매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성거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모들과 이야기하며 말끝마다 일부러 나를 겨냥했다. 두고 보세요. 잠시 후에 진실이 밝혀지면 저 여자가 누굴 쳐다볼 낯짝이나 있을지. 시골 촌뜨기가 부잣집에 시집와서 분수도 모르고 밖에서 핏줄이나 들여와 사람 속이고 정말 우리 집에 애군을 몰고 온 재수 없는 여자야. 나는 태준의 휠체어 옆 대기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그런 비아냥거림이 들리지 않는 척했다. 태준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놓여 있었고 때때로 가볍게 토닥이며 내게 온기와 자신감을 전해주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초음파실로 안내했다. 이 여사님과 민서가 검사 과정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안까지 따라 들어왔다. 태주는 가족의 남자 어른들과 함께 밖에서 기다렸다. 나이 지긋한 산부인과 의사가 내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아랫배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흑백 초음파 화면의 영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의사는 화면에서 계속 깜빡이는 아주 작은 점을 가리키며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 태아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위치도 정상입니다. 아기집 크기와 태아 길이로 보아 임신 6주 차로 보입니다. 태아 심장박동도 확인되고 아주 건강하게 뛰고 있습니다. 의사의 결론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행복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여사께서는 초음파 화면 가까이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유리 너머 자신의 손주 모습을 어루만졌다. 하지만 민서는 그 작은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삐죽이며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다. 임신은 임신이 맞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아이냐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 아이가 태준, 서방님 아이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님, 너무 일찍 기뻐하지 마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키우게 되고 천하의 망신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여사께서는 분노하여 진료실 안에서 바로 민서를 꾸짖었다. 아가, 입 다물거라. 여긴 병원이다. 말 조심해서 우리 집안 체면이 밖에서 웃음거리 되지 않게 하거라. 민서는 씩씩거리며 대기실로 획 나가 기다리고 있던 친척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그 여자 진짜로 임신 6주래요. 이제 태준 서방님이 불임이라는 것만 증명하면 모든 게 명백해져요. 태준 서방님, 지금 당장 들어가서 정액검사 받으세요. 피할 생각 마시고요. 집안 어른들이 태준에게 실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 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검사 결과만이 나를 단죄할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보이지 않는 압박이 내 어깨를 짓눌렀다. 나는 아이가 분명 태준의 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건강 상태가 현대의학의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결과를 낼 만큼 회복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모두의 압박 속에서도 태준은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휠체어를 밀고 접수 창구로 갔다. 태준은 모두의 요구대로 새로운 검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차분하게 접수처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지난 2년간 자신의 주치의였던 남성의학과장 박인호 교수를 내부 전화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약 10분 후 박 교수가 전문 진료실에서 대기실로 급히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병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태준은 의사 손에 들린 파일을 가리키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교수님, 제가 2주 전에 받은 종합건강검진과 정밀검사 결과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발표해 주십시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앞으로 불쑥 나서며 비웃었다. 서방님, 참 치밀하시네요. 시나리오 준비하려고 보름 전에 미리 검사까지 받아두시고 박 교수님, 그냥 크고 분명하게 읽어주세요. 저희는 서방님의 현재 손상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아야겠어요. 박 교수는 서류를 펼쳤고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읽었다. 환자 강태준님의 요청에 따라 저희는 지난달 중순 신체 기능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임상병리지표와 정밀검사를 바탕으로 가족분들께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태준님의 말초 신경신호가 극히 긍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육 위축이 멈췄고 두 다리에 반사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의 척수 손상이 생리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수준으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현재 정액의 질은 자연 임신이 가능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김서윤님 뱃속에 아기는 100% 강태준님의 핏줄이 맞습니다. 박 교수의 말은 병원 대기실에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 같았다. 모두가 경악하여 입을 떡 벌렸다. 시끄럽던 공간은 간호사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릴 정도로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너무나 벅차올라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내 족욕 처방과 침수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태준의 회복 속도가 이토록 빠르고 극적일 줄은 몰랐다. 이 여사께서는 감정이 북받쳐 오열하셨다. 그녀는 태준을 힘껏 껴안았다가 다시 내 어깨를 꽉 잡았다. 하늘이 도우셨어. 조상님들이 보살피셨구나. 내 아들이 병이 나았어. 우리 집에 손주가 생겼어. 서윤아, 집안의 삼촌, 고모들은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그들은 몰려와 태준을 축하하고 나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집안의 복덩이라며 시집 오자마자 큰 행운을 가져와 병마의 재앙을 몰아냈다고 말했다. 오직 민서만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고 잿빛 입술은 떨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말도 안 돼. 분명 검사 과정에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태준 서방님이 의사랑 짜고 아내를 감싸주려고 서류를 위조한 거야. 2년 동안 휠체어에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병이 나을 수 있어?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야. 박 교수는 즉시 얼굴을 굳히고 강철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지금 제 직업적 명예와 이 국내 최고 병원의 신뢰도를 모욕하고 계십니다.
모든 검사는 가장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생체 시료는 냉동 창고에 제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다른 국제병원에 전문가를 초빙해 재검증하셔도 좋습니다. 강태준님의 부상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은 체질 덕도 있지만 대부분은 최근 몇 달간의 매우 정확한 물리치료와 약물 사용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지만 김서윤님 뱃속의 아이는 100% 강태준님의 핏줄이 맞습니다. 이 여사께서는 극도로 분노하셨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민서 앞으로 빠르게 다가가 큰며느리의 뺨을 향해 하늘이 무너질 듯한 따귀를 날렸다. 짝 하는 소리가 병원 로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아가, 당장 그 입 다물어라. 네가 큰 형님이면서 마음이 좁고 악독해서 재산과 권력을 탐내 동서가 장애를 입도록 저주하고 또 여러 사람 앞에서 막내 며느리의 명예까지 짓밟아 오늘부터 일에서 손 뗄 준비하고 다시는 이 집 대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일 생각 마라. 이 여사의 따귀에 민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손으로 붉게 5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뺨을 감쌌고 억울함에 눈을 부릅떴다. 막달은 길에 몰렸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소리쳤다. 내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산골에서 내려온 며느리 하나 때문에 저를 때리세요? 설령 태준 서방님 병이 나았다 해도 저 아이가 그 사람 아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요즘 세상에 바람 피우는 여자들이 둘러댈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여자는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잖아요. 다들 없을 때 애인을 불러들여 무슨 음탕한 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요? 주변 친척들은 민서의 완고함에 혐오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삼촌 어른이 눈살을 찌푸리며 민서에게 분수를 모르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큰 소리로 꾸짖었다. 나는 똑바로 서서 심호흡으로 평정을 되찾았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 민서와 마주 섰다. 내 목소리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형님은 계속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하시는데 증거 있나요? 없다면 형님이 하신 모든 말은 모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이 하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민서는 순간 흠칫했다가 이내 도전적으로 비웃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고 턱을 치켜들며 내가 또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물었다. 연극이 아닙니다. 저는 시집 온 첫날부터 약초를 다루던 습관 때문에 냄새에 아주 민감해요. 약 한 달 전부터 형님이 지나갈 때마다 가방에서 아주 진한 생강과 박하향이 났어요. 그건 향수 냄새가 아니라 입덧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구토방지용 파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죠. 민서는 입덧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옆에 맨 명품 핸드백을 급히 손으로 가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동자는 내 시선을 피하려 계속해서 흔들렸다. 나는 계속해서 망치로 내리치듯 그녀의 거짓말을 분석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형님은 종종 급한 지방 출장이나 스파 관리 핑계를 대고 주중에 집을 비웠어요. 하지만 출장 짐도 없었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얼굴은 매우 피곤했으며 스파 다녀온 후에 화사함 대신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죠. 이 모든 징후들을 종합해 볼 때 저는 현재 임신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형님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대기실은 다시 한번 경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이 여사께서는 획 돌아서서 민서를 쳐다보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큰며느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민서는 더듬거리며 목청을 높여 전천인 선보리 모델 마다이고 서산종교 오리둔데요. 장관이야? 남편 있는 여자가 임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이 얘기 꺼내서 사람들 시선 돌리려는 수작이지?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즉시 받아쳤다. 형님이 임신하신 건 당연히 집안의 경사죠. 하지만 문제는 형님 남편인 태민 씨는 해외 연수를 떠난 지 꼭 4개월이 되었고 단 하루도 귀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형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내 질문은 민서의 오만한 가면을 완전히 박살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뒤쪽 플라스틱 의자에 기대야 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모두 민서를 향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실이 드러나자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민서가 극도로 당황하고 있을 때 대기실 끝에서 낮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답해, 최민서.
당신 뱃속의 아이는 도대체 어느 놈 자식이야?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태준의 친형이자 민서의 남편인 태민이었다. 그는 구겨진 트렌치코트를 입고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와 극도의 분노가 역력했다. 민서는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고 핸드백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경악하여 입을 떡 벌렸다. 태민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교육과정 끝나려면 다음 달 아니었어요? 태민은 긴 걸음으로 민서를 향해 걸어갔고 그의 눈은 핏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태준이 상황을 설명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지난주 민서의 불륜 보고를 받고 원래는 조용히 처리하려 했기에 비밀리에 비행기표를 예매해 태민을 귀국시켰다고 했다. 오늘 병원에서 소동이 벌어진 것은 민서가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이 비서에게 공항에서 태민을 바로 이곳으로 모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태준은 태민을 보며 옆에 서 있는 비서를 향해 턱짓했다. 자네, 태블릿 PC 형님께 보여드려. 비서는 재빨리 다가와 태블릿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태민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매우 선명하게 찍힌 여러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이 있었다. 태민은 태블릿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사진 속 민서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건장한 젊은 남자와 다정하게 껴안은 채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호텔에서 나오고 있었다. 심지어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진하게 키스하는 사진도 있었다. 태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처음엔 내 조경물에 독초를 넣은 사건을 조사하려고 탐정을 고용했어. 모든 증거는 형수가 돈으로 가사도우미를 매수해서 나를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려고 산호독초 뿌리를 몰래 내 약에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걸 가리켰지. 독살. 사건 증거를 수집하려고 형수를 미행하는 과정에서 탐정이 뜻밖의 이런 눈꼴 시린 장면까지 찍게 된 거야. 원래는 형이 돌아오면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려 했는데 오늘 형수가 분수를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서윤 씨를 모함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진실을 공개하게 됐어. 태민은 이를 악물었고 모든 친척 앞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남자의 굴욕감에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듯 허공을 쳤고 이내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말 한마디 없이 태민은 손을 들어 아내의 뺨을 두 차례 연달아 세차게 때렸다. 이 음탕한 여자, 내가 미래를 위해 외국에서 개처럼 일하며 돈 버는 동안 넌 내 피땀으로 번 돈으로 젊은 놈이나 먹여 살리고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씨를 이 집에 들여?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민서는 따귀를 맞고 병원 바닥에 쓰러졌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처참하게 울부짖었다. 그녀는 태민의 다리를 붙잡고 용서를 빌며 외로워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변명했다. 병원 풍경은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족들에게 질서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삼촌 어른이 길게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모두를 저택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태준 가족의 차들이 줄지어 병원을 떠났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히게 긴장되었다. 저택에 도착하자 모두가 큰 거실에 모였다. 이 여사께서는 중앙 소파에 앉아 계셨고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태민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러워했다. 민서는 바닥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지고 화장은 눈물과 땀으로 번져 매우 비참해 보였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아래 가족 회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태민은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집안 어른들은 민서를 집에서 내쫓고 어떤 재산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게다가 태준은 탐정이 조사한 또 다른 서류 파일을 공개했다. 태민이 없는 동안 민서가 관리권을 이용해 장부를 조작하고 리조트 체인의 공금을 거액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가정과 명예를 모두 잃고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민서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광기에 휩싸였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태준의 휠체어 뒤에 조용히 서 있는 내게 시선이 멈췄다. 민서의 머릿속에서 나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망친 원흉이자 자신을 이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원인이었다. 갑자기 민서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속도는 너무 빨라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단나무 찻상으로 달려가 화분 손질 도구함에 놓여있던 스테인리스 꽃가위를 움켜쥐었다. 손에 날카로운 가위를 든 채 민서는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증오로 가득 찬 붉은 눈으로 나를 향해 똑바로 달려들었다. 너 죽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잃었으니 너도 편히 살 생각 마.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 여사께서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다. 태민과 삼촌들이 급히 달려들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아무도 제때 막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엄마로서의 본능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두 손으로 아랫배를 꽉 감쌌다. 날카로운 가위날이 나와 불과 1m도 채 남지 않은 순간 태준의 반사신경은 극도로 단호했다.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본능으로 그는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강하게 밀치며 동시에 이제 막 회복된 얼마 안 되는 다리 힘을 모두 모아 바닥을 세차게 찼다. 갑작스러운 추진력의 휠체어는 뒤로 미끄러졌고 태준은 손을 짚고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나를 와락 껴안고 자신의 몸무게를 이용해 나를 두꺼운 양모 카펫 위로 쓰러뜨려 그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다. 날카로운 가위날은 허공을 갈랐고 내 옷자락을 스치며 옆 소파 쿠션에 깊숙이 밝혔다. 태준은 바닥에서 나를 꼭 껴안았고 그의 넓은 등이 나를 완전히 감싸 보호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팔의 힘은 풀지 않았고 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렸다. 서윤 씨,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넓은 거실은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휠체어에서 몸을 날린 태준의 행동에 모두가 숨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경악했다. 지난 2년여 동안 그는 항상 휠체어나 다른 사람의 부축에 의지해야만 했다. 누구도 그가 스스로 다리에 힘을 주어 그렇게 멀리 뛸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태민과 몇몇 삼촌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급히 달려들어 민서를 바닥에 꽉 눌러 제압하고 손에서 흉기를 빼앗았다. 삼촌 어른이 급히 달려와 태준과 나를 일으켜 앉혔다. 태준은 다시 휠체어에 앉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삼촌에게 자신을 가까운 소파에 잠시 앉혀달라고 부탁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방금 너무 힘을 쓴 탓에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한때 재계를 풍미했던 전무이사의 위엄있고 강인한 기운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다. 태준은 내가 어디 다치거나 긁힌 곳이 없는지 부드럽게 다시 한번 살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온 가족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서 리더의 풍모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경비팀장, 어디 있나? 즉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집안에서 흉기를 들고 고의 상해를 시도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하고 동시에 공금, 횡령 증거 서류와 나를 독살하려 한 증거물 전부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이 죄목들이면 저 여자는 장기징역을 살기에 충분해. 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고 누구도 용납하지 마시오. 문 밖에 경비원들이 즉시 달려들어와 민서의 양팔을 제 앞에 일으켜 세웠다. 민서는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이 순순히 경비원들에게 끌려가 경찰을 기다렸다. 태민은 끌려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매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집안에서의 신뢰가 민서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태준은 느리지만 매우 확고한 걸음으로 태민 앞에 섰다. 그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고 엄격하지만 공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일은 남편인 형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집안 규율을 어지럽히고 공금을 횡령하게 만들었으니 형도 일부 책임이 있어. 다음 주 인사부에서 형을 북부 산간지역 지사장으로 발령내는 결정이 있을 거야. 형은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다시 다지고 지난 일들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태민은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처벌을 받아들였다. 집안 내부의 모든 일을 처리한 후 태준은 존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집안 어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내일부터 그룹 본사로 정식 복귀하여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대형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하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적으로 동의했다. 재능있고 명민하며 다른 사람들의 비리 증거까지 모두 쥐고 있는 리더에게 반대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의 위기는 끝났다. 우리 부부의 입지는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태준의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그가 부동산 그룹의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은 서울 재계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회사 주식은 여러 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집안에서는 이전의 우울하고 숨막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즐겁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이 여사께서는 하루 종일 나를 위한 임산부, 보양식을 지시하느라 바쁘셨다. 태준이 스스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만 근육이 완전히 유연성을 되찾으려면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매일 회사에서의 긴장된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태준은 내가 준비한 요족 비방의 약초물에 끈기 있게 발을 담갔다. 내가 그를 위해 마사지와 지압을 해줄 때면 그는 종종 내 손을 잡고 내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을 감사함 가득한 눈빛으로 어루만져 주었다. 어느 주말 아침, 태준의 저택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전 국립한의학연구원장이자 한의학계에서 절대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 거두 박인호 교수였다. 태준의 가족은 오래전부터 교수와 친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태준이 척수 손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 교수가 직접 문병을 와서 그의 경락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싶어 했다. 박 교수는 70세를 넘긴 노인이었지만 머리카락과 수염은 희끗희끗해도 풍채는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매우 총명했다. 그는 신중하게 태준의 맥을 짚고 다리 부위 혈자리의 반사 반응을 확인했다. 한참 동안 꼼꼼히 진찰한 후 박 교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맥이 안정되고 기혈순환이 아주 좋군. 말초 신경의 연결이 놀라울 정도로 회복됐어. 하준구는 정말 큰 복이 있어서 이 재난을 넘긴 개야. 자네가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의학 문헌에서도 보기 드문 기적일세. 태준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방 한 구석에서 차를 내고 있는 나를 가리켰다. 교수님, 이 기적은 모두 제 아내의 공입니다. 아내가 지난 몇 달간 가문의 비방 한약과 침술로 끈기 있게 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서윤 씨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남은 평생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했을 겁니다. 박 교수는 놀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는 매우 호의적인 시선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부르더니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 아가씨, 약초 다루는 법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자네가 쓴 혈자리와 약 처방을 이 늙은이에게 좀 보여줄 수 있겠나? 한의학에서 척수신경을 회복시키는 것은 양리와 경락에 대한 매우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네. 나는 공손하게 내라고 대답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는 침실로 올라가 익숙한 천 가방을 열고 낡아서 해진 손때 묻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매일의 약 처방과 가감한 양, 침술 시술 계획, 그리고 태준의 근육 반사 변화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었다. 나는 수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두 손으로 정중히 그 노교수에게 건넸다. 그는 돋보기를 쓰고 누렇게 바랜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 정갈한 필체를 읽기 시작했다. 박인호 교수는 종이를 넘길수록 처음에는 한의학도로서의 호기심이었던 그의 표정이 점차 변해갔다. 양리 분석 부분을 읽어 내려가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돋보기를 벗고 수첩을 눈앞에 바싹 가져가 세월에 따라 희미해진 잉크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극도의 감동에 벅차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이 필체, 이 약재 배합 방식, 혹시 강원도 남포마을의 목습도 선생 후손인가? 나는 남포마을과 목선생이라는 이름이 수십 년간 서울에서는 거의 언급된 적이 없었기에 깜짝 놀랐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가 바로 목선생이라고 확인해드렸다. 그 말을 들은 박 교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양복 상의를 단정히 하고는 갑자기 내 앞에 다가와 매우 정중하게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다. 국내 최고 권위자의 행동에 이 여사부터 태준까지 집안 모두가 경악하며 덩달아 일어섰다. 나는 당황하며 교수를 부축하려 손을 내밀었다. 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제가 어찌 어른의 큰절을 받겠습니까? 박 교수는 내 손을 꽉 잡고 40년 전의 이야기를 목이 메어 들려주었다. 그 당시 그는 갓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의사로 귀한 약재 표본을 수집하고 연구하기 위해 강원도 깊은 산골로 파견되었다.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불행히도 독사인 살모사에게 다리를 물리고 말았다.
독이 빠르게 퍼져 그의 목숨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그때 약초를 캐러 지나가던 내 할아버지가 그를 발견하여 초가집까지 업고 갔다. 할아버지는 직접 약초를 씹어 상처에 붙이고 약을 다려주며 꼬박 한 달 동안 그를 돌봐주셨다. 목숨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는 젊은 의사에게 수많은 민족 비방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그가 오늘날과 같은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견고한 의학적 기반이 되었다. 박 교수는 눈물을 닦고 이 여사와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매우 진지한 어조로 힘주어 말했다. 댁은 정말 3대에 걸쳐 복을 지어서 이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한 겁니다. 목 선생은 한의학계에서 복이 드문 기인이셨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처방들은 우리 민족의학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 모든 정수를 전수받은 서윤양은 태준군의 다리를 구한 은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학계의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가족분들이 서윤양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존경받는 교수의 말은 천근 같은 무게를 지니고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정적이 흘렀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산골 출신한 여인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경외와 인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박 교수를 배웅한 후 저택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숨막히는 긴장감이나 날선 시선은 없었다. 이 여사께서 내게 빠르게 다가오셨다.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내 두 손을 잡고 예전에 민서가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굳은 살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목이 메어 진심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그동안 내가 너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네가 그저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 네가 이렇게 재능 있고 의학계에서 고귀한 가문의 후손일 줄은 몰랐다. 너는 이 집안의 핏줄을 낳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태준이의 목숨을 구한 대은인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친딸이다. 이 집안을 돌보는 중책은 이제 너에게 맡기겠다. 친척 중에 누가 감히 너를 얕보면 내가 당장 문 밖으로 내쫓을 것이다. 주말 동안 머물던 친척들도 왁자지껄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요구하며 나를 몰아세웠던 삼촌 어른이 멋쩍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가장 소박한 말로 말했다. 우리 태준이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밝아. 내 아내는 재능 있고 덕망까지 갖췄는데 한의학계 명문가 출신이기까지 하니 두 사람 정말 축하한다. 예전에 내가 민서 그 아이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오해를 했었다. 서윤아, 이 늙고 아둔한 삼촌을 너그럽게 용서해주렴. 나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삼촌의 말에 답했고 한 가족이므로 지난날의 사소한 갈등은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부드럽게 말했다. 한 가족이므로 시댁에서 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팔아 빚을 갚은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았다. 내 산골 출신 배경에 대해 수군거리는 사람도 더는 없었다. 모두가 나의 진정한 재능과 사람을 구하는 의술인의 순수한 마음을 존경했다. 밤이 되어 침실에 부부만 남았을 때 태준이 뒤에서 나를 부드럽게 껴안았다. 그의 다리는 이제 감각이 뚜렷해져 지팡이를 짚고 나무 바닥 위에서 몇 분간 굳건히 설 수 있었다. 그는 내 어깨에 턱을 괴고 내 귓가에 가장 따뜻한 말을 속삭였다. 내 어두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마워. 나처럼 까칠하고 망가진 사람을 끈기 있게 대해줘서 고마워. 박 교수님 말씀이 맞아. 당신은 하늘이 내게 주신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이야. 남은 평생을 당신과 우리 아이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할게.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내가 평생을 맡기기로 선택한 남자의 심장에서 울리는 강한 박동을 똑똑히 들었다. 가족의 풍파는 진정으로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깊은 이해와 진실한 사랑이 채워졌다. 태준이 경영 일선에 강력하게 복귀하자 서울 부동산 업계가 술렁였다. 태준의 가족 회사는 내부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연이어 대형 리조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주식시장에서 회사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이 좋은 소식은 바람을 타고 내 친정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어느 주말 오후 내가 정원에서 여유롭게 장미가지를 다듬고 있을 때였다. 가사도우미가 급히 달려와 한 여사, 새어머니와 유라가 찾아왔다고 알렸다.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들을 거실로 안내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소파에서 신문을 읽던 태준도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즉시 불쾌함으로 굳어졌다. 새어머니와 유라는 극도로 아첨하는 가식적인 표정으로 들어섰다. 한 여사는 커다란 수입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손을 잡고 안부를 물었다. 마치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주 친했던 것처럼. 유라는 옆트임이 깊게 파인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정성껏 화장을 한 그녀는 요염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걸었다. 그녀는 나를 스쳐 지나가 태준에게 곧장 다가갔다. 목소리는 사탕처럼 달콤했다. 태준, 오빠, 건강 되찾으셔서 정말 기뻐요. 예전에 오빠 사고 소식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밤마다 울었어요. 그때 제가 오빠 옆에서 간호해드리려고 결혼하려 했는데 서윤 언니가 자기가 대신 가겠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던지 어쩔 수 없이 양보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일어서서 멋진 모습 보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유라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뻔뻔한 거짓말에 나는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흔태주는 비웃음을 지었고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았다. 그는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어 유리 테이블 위에 던지며 조금의 존중도 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 씨, 기억력이 나쁜 건가? 아니면 일부러 잊은 척하는 건가? 2년 전 내 시골집 마루 한가운데 서서 나를 미래 없는 장애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했던 건 바로 당신이었는데 당신네 집안이 서윤 씨를 빚 대신 시집 보내려 억압했던 사실은 이 동네 사람이면 다 아는 일이야. 오늘 모녀가 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온 목적이 뭔가?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을 말해. 당신 연극이나 보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태준에게 정면으로 망신을 당하자 한 여사는 잠시 굳었지만 즉시 슬픈 표정을 지으며 불쌍한 사람 연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 회사가 또다시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은행에서 다시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사돈 간의 정을 생각해서 300억 원의 빚 상환 기간을 몇 년 더 연장해주거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아예 탕감해달라고 애원했다. 태준이 동의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유라는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수법을 썼다. 그녀는 나를 곁눈질하고는 태준의 어깨에 바싹 다가붙어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방 안 모두가 똑똑히 들을 만큼의 음량으로 말했다. 태준 오빠, 서윤 언니의 착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언니,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건이라는 이름의 소꿉친구 애인이 있었어요. 둘이 죽고 못 살았고 같이 도망치자고 약속까지 했다니까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한 것도 결국 이 막대한 재산을 탐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믿지 마세요. 조심하지 않으면 남의 자식 키워주게 될 수도 있어요. 유라의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모함에 내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차상으로 빠르게 다가가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숨겨진 파일 폴더를 열고 그 운명의 날 산골집에서 신중하게 저장해두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넓은 거실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똑히 울려 퍼졌다. 난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해. 장애인 옆에서 내 청춘을 썩힐 순 없지. 그쪽은 장애인이긴 해도 집안이 어마어마하잖아. 언니가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건 쥐가 쌀가마니에 들어가는 격이지. 아빠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 큰딸로서 효도는 해야 할 거 아냐. 생생한 녹음 파일은 한 여사 모녀의 가식적인 연극을 완전히 박살냈다. 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리며 더 이상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그의 크고 압도적인 풍채와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굴욕감에 움츠러든 두 여자를 꿰뚫었다. 증거 똑똑히 들었겠지? 우리 집안은 정정당당하게 사업을 하고 모든 계약은 명확한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어. 그 300억 원은 우리 회사가 빌려준 대출금이지 배은망덕한 자들을 위해 자선 사업한 돈이 아니야. 어려울 때는 친딸을 팔아넘기고 남이 잘되니 기생충처럼 찾아와 재산을 빨아먹으려 해? 태준은 바깥을 향해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를 큰 소리로 불렀다. 김 비서, 즉시 법무팀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저 양반 회사에 대해 대출, 계약 위반으로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서류 준비시켜. 내 지시는 300억 원의 채무를 기한 내에 정확히 회수하는 거야. 단 1원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늦지 않게. 현금이 없다면 법원에 자산 압류를 요청해서 집을 팔든 차를 팔든 해서 은행빚 갚으라고 해. 집을 팔고 차를 판다는 말에 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참하게 통곡했다.
그녀는 기어와 내 다리를 붙잡고 태준에게 한마디만 좋게 말해달라고, 핏줄의 정을 생각해서 가족을 한 번만 더 구해달라고 울부짖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단호하게 그녀의 손에서 내 다리를 뺐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매우 결연했다. 그분이 절 딸자식 대신 시집 보내려 했을 때 부모 자식 간의 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제 인생과 행복을 전부 바쳐 그분의 사업을 한번 구해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 실패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스스로 책임지세요.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여 우리 부부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태준이 단호하게 손짓하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즉시 들어와 한 여사와 유라의 겨드랑이를 잡고 저택 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그들이 울부짖고 애원하며 소란을 피웠지만 소용없었다. 무거운 철문이 쾅 닫히며 그 야박한 사람들과의 질긴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 태준이 내 허리를 감싸 안고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가족은 나와 곧 태어날 우리 아이뿐이야. 임신 9개월 10일의 시간은 평온과 넘치는 행복 속에서 흘러갔다. 태준은 나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는 그룹의 막대한 업무량을 전부 재조정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얽매이는 대신 온라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은 프로젝트들은 아래 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는 주중 대부분의 시간을 재택근무로 서류를 처리하며 직접 내 곁에서 나를 돌봐주었다. 그는 수많은 육아 서적을 사서 임산부 영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스스로 공부했다. 직접 부엌에 들어가 태아에게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요리했고 매일 밤 끈기 있게 따뜻한 족욕물을 준비해 부종을 막기 위해 내 종아리를 마사지해 주었다. 그의 세심하고 다정한 보살핌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기다리던 날이 왔다. 맑게 갠 늦가을 아침, 나는 진통을 시작했다. 출산 과정은 매우 순조로웠다. 국제병원의 최고 산부인과 의료진의 도움 아래 나는 건강한 남녀 쌍둥이를 순산했다. 아들은 태준을 꼭 닮았고 딸은 매우 사랑스럽고 예쁜 얼굴을 가졌다. 온 가족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이 여사께서는 두 손주를 품에 안고 지칠 줄도 모르고 병실마다 자랑하고 다니셨다. 두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태준은 오랫동안 남몰래 준비해온 행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 해를, 그것은 내가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쓸쓸히 시댁에 들어와야 했던 그 서러운 날을 보상하기 위한 진짜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은 시끄러운 도심의 웨딩홀이 아닌 아름다운 제주도 앞바다에 떠있는 호화로운 요트 위에서 열렸다.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진정한 친구들만이 초대되었다. 순백의 장미와 반짝이는 크리스탈 조명으로 가득한 낭만적인 공간에서 나는 해외에서 수작업으로 제작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의 팔짱을 낀 채 가판 위로 올라섰다. 내 앞에는 드넓은 바다와 자신의 두 발로 굳건히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는 내 인생의 남자가 있었다. 태준은 내 손을 잡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 약지에 천천히 끼워주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또렷하게 선언했다. 나의 어두운 삶 속으로 용감하게 걸어 들어와줘서 고마워. 당신의 재능으로 내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마음으로 내 차가운 심장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은인이자 현명한 아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준 유일한 사람이야. 사랑해. 박수 소리가 뱃전에 부딪히는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나는 유모의 품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쌍둥이를 바라본 후 사랑으로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행복의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빛 때문에 팔려가듯 취지바 막다른 길에 선 것만 같았던 한 산골 소녀의 인생은 진정으로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 가장 완전하고 충만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